본인의 장점은? 약간 계산이 된다? 저랑 같이 지내거나 특히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주변에 같이 있으면 뭐 약속이라든가 어떤 서로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저가 어떤 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일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들은 크게 그런 예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 계산이 좀 설 것이다, 남들이 볼 때. 제가 야구 좋아하잖아요. 야구 좋아하는데 제가 굉장히 압도적인 투수 에이스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투수들을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제구력이라든가 컨트롤이 들쭉날쭉한 사람들보다 게임을 진행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상대팀이 공을 칠 수 있는 그런 투수들,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비도 하고 플레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저 투수가 나가면 게임이 9회까지 설계가 되고 대충 예측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에서 얘를 바꾸거나 이런 상태가 생기면 이해는 좀 위기가 오겠구나. 그래서 그런 투수들을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경기에 그 투수가 나온다. 그럼 저거는 적어도 3점 내외의 경기가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뭐 9실점, 80점 하거나 이러진 않고, 압도적으로 뭐 무실점 하지도 않고, 적어도 뭐 3점에서 4점, 5점 사이에 그 정도 점수는 준다. 하지만 그 이상은 주지 않고 뭐 많은 볼넷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를 운영하기가 좋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좋고, 저 자신도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계산이 좀 서는 사람이다. 아내가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은 무엇일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문학도 굉장히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하고 영화나 만화도 좋아하고 어떤 그런 감성적인 컨텐츠들,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신화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이쪽 자연과학 쪽에서는 천문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심리학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제가 그런 컨텐츠를 좋아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이렇게 감정적인 거라든가 감수성이라든가 뭐 낭만적인 걸 좋아한다든가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실용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미적인 거에 좀 공감하고 감동할 줄 아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제 안에 좀 기여하는 것 같아요. 저를 기여하는 것 같고, 제 나이 또래의 남자들하고 좀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악도 되게 좀 하드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 또래 예전에 남자들 좋아하는 것보다 뭐 팝 중에서도 브리티시 팝을 좋아한다든가, 좀 약간 말랑말랑한 음악들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술적. 예, 예술적 가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단점은? 뭐랄까요. 일단 게으른데, 굉장히 게을러요. 굉장히 게으르고, 그리고 뭔가를 어떤 경제적인 측면? 그런 투자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재테크 이런 쪽에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하고,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관심이 없고 좋아하지 않는 쪽은 전혀 거들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제가 어떤 삶을 확장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것도 약간 계산이 서는 것과 맞물릴 수 있는 건데, 다른 쪽으로 튀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 유튜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전이죠. 아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아내가 생각하는 본인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음, 뭐랄까요? 쉽게 삐짐? 어떤 옹졸함이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어, 제 아내가 이제 연애 때부터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가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게 있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진 않거든요. 제 아내가 항상 저 좋아하는 것 중에 이것도 있을 텐데 제가 크게 공격성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왈가왈부 하진 않아요. 저는 꼰대성도 약하고 뭐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진 않거든요. 무관심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뭐가 뭐냐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갖고 저에게 뭔가를 지적을 하면 꼭지가 돌아요. 어, 꼭지가 돌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나한테 뭔가를 지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참 너무 참기 힘들 정도로 화가 많이 나는데 그게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럼 아내가 많이 지적하는 편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내도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고 되게 여유로운 편이에요.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 아내를 만난 거 진짜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제가 옹졸함으로 참 화가 나고 삐지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렇지 않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는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계속 아이가 없이 살아왔고 이제 아이 없는 삶을 확정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이 없는 삶, 아이 없는 가정에 대한 후회나 미련이 없습니까? 저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랑 맥이 닿는 건데 삶이 다양한 그런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건 제가 봤던 수많은 소설과 뭐 만화나 드라마 이런 데 나왔던 캐릭터들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저는 그 중에 제가 동경하는 삶들을 일정 부분 제 삶에 받아들이고 한 것들도 있고 어쨌든 이게 이제 우연에 가까운 어떤 의지를 갖고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서 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아이를 반드시 갖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저희는 이제 확정됐고 저희는 아이 없이 저희 두 사람이 이제 의지하며 살아갈 건데 저는 전혀 후회가 없고요. 이 삶이 저에게 준 어떤 편안함, 그 다음에 아늑함과 제 아내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이 삶이 주는 만족감이 너무 커서 만약에 아이가 있는 분들이 받았던 어떤 삶의 기쁨이 있다면 저는 그거에 거의 필적한 삶이 저에게도 기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그런 가정이 생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 다른 삶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주가 달라진 거죠. 달라져서 서로 다른 우주로 갈라져서 사는 거라서 저는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반면에 그분들 아이가 있는 분들도 아이가 없는 부부들을 이해하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삶, 또 뭐 개와 고양이의 삶, 서로 다른 삶인데 고양이가 개의 삶을 부러워하고 호랑이가 사자의 삶을 부러워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처럼 아이가 없는 삶이 아이가 있는 삶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암 판정을 받고 또다시 암에 걸릴 확률이 이제 높아진 건데 그렇다면 둘 중에 이렇게 살다가 한 명이 또 세상을 먼저 떠나고 다른 한 명이 홀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있다면 좀 의지가 됐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아이가 전혀 의지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던 병실에 저랑 같이 있던 이제 그 수술했던 병실에 어떤 할아버지 중년 저보다 아이가 한참 많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간병인이 한 명 있을 수 있는 거죠. 원래는 간호통합병원이어갖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아내를 옆에 둔 거죠. 저도 이제 수술했을 때 수술한 당일이라든가 다음날 아내가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그 아내분이 이제 댁에 돌아가시고 따님을 간병인을 두려고 하시더라고요. 교대를 하루에 한 명만 있으니까. 아들은 뭐 잘 있지 않으려고 했고, 근데 딸이 오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여기 왜 있고 당신은 왜 가냐, 아내를 엄청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분도 옆에 있었는데 뭐 엄청 그렇게 살갑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자식을 의지한다? 저도 물론 자식이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전혀 없어요. 저는 뭐 제가 먼저 사상을 뜰 수도 있고 제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그 이후의 삶도 제가 읽었던 소설이나 만화에 많이 있어요. 혼자 남아서 자기 삶을 꾸려가는 늙은 할아버지 이야기라든가, 그 제가 멋지게 생각하는 그런 보수적 할아버지의 모습도 있죠. 그래도 삶은 계속 되는 거고, 그랜토리노 같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할아버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죽고 나서도 자기 삶을 살아가다가 죽는 거니까. 저는 뭐 크게 고개를 너무 많이 흔드는 것 같네요. 그분들처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당신의 낭만성이 굉장히 당신의 고독함을 이겨내게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낭만성이 고독을 이겨요. 낭만성이 고독을 이기고, 제 아내는 그걸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코알스키라고 그래비티 영화에 나오는 조지 클루니 분인데, 그 사람 이름 산드라 블록인가요? 산드라 블록이랑 이제 줄로 연결되어 있다가 산드라 블록만 정거장에 딱 붙잡고 조지 클루니가 이제 그 줄을 놓고 관성에서 우주로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절대 고독에 이제 살아있는 고독에 빠지게 되는, 죽음은 안 예, 무서운데. 그런 그 고독을 항상 고통스러운 고독의 장면으로 제 아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겠지만 굉장히 낭만스럽게 포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캐스터웨이라든가 아시안에 나오는 마크 와트니 같이 화성에 혼자 있어도 낭만적으로 뭔가를 하다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낭만주의가 왜 진화가 됐을까, 인간에게. 정말 쓸모가 없는 거다 생각했는데 오늘 당신과 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낭만주의가 이래서 진화가 됐구나, 생겨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막 이겨내기 힘든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그거를 아름답게 낭만성으로 포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양이를 2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때 당시 마음과 지금 마음은 어떤가? 이명박 대통령 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낭만적인 생각과 어떤 문화 콘텐츠적인 내용들을 삶에서 많이 구현하려고 하는 편인데, 근데 그게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INFP이기도 하지만 TP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건 소설성 얘기지, 저건 영화성 얘기지, 저런 동물과 인간의 유대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중학교 때 봤던 늑대와의 추문에 나오는 회색 늑대하고 케빈 코스트너의 어떤 교감이라든가, 이런 그런 교감들, 동물 교감들. 근데 아내가 이제, 첫째 고양이, 저희가 이제 바깥에 있는 고양이들, 한테 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밥을 주는데, 그거를 그 고양이와 제 아내하고의 교감을 잘 믿지 않았어요. 쟤들 이렇게 밥을 왜 계속 줄까? 방금
그만두라고. 그런 얘기 했었나요? 하여튼 당장 밥을 계속 그만두라. 주고 거의 한 7개월, 8개월을 밥을 8개월. 줬을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제 그걸 보기도 하고, 근데 두 마리가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유독 이제 한 마리가 엄청 친화적이고, 밖에서 이제 부르면 대답도 잘해주고, 아내와 제가 옆에 있는데도 밥도 준 걸 사 먹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봉순인데 저는 믿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고양이 무서워하기도 했고, 근데 이 고양이 첫째 고양이가 제 아내한테 이제 몸을 비비고 막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교감이 가까워지거나 가능할까? 케빈 코스트랑 늦게 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게 이런 게 되는 건가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봉순이, 그 고양이 봉순이가 저한테도 엄청 이제 다리를 이제 팔자로 비비면서 응. 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는 당신이 녹아내렸죠. 엄청 그게 감동적이어서 제가 이 길고양이인데 그때 번쩍 들어 안았어요, 얘를. 안았는데 엄청 놀랬는데, 고양이가 그때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고양이 이 봉순이가 눈을 막 희번덕거리면서 놀랬는데, 그리고 내려놨거든요. 도망가진 않는 거예요. 맞아. 봉순이는 세상에 네. 태어나서 사람한테 처음 안겨보는 그랬던 거죠. 그게 당신이야. 그래서 이 친화성이라는 게 얘가 있고, 우리 부부랑 어떤 뭐 인연이라고 하는 걸 특별히 믿진 않지만 이렇게 가까워졌구나. 8개월 동안 제 아내가 밥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가까워졌구나 했죠. 그러면서 겨울에 데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고양이와 같이 몇 개월을 굉장히 잘 지냈죠. 초보 집사여서 이것저것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했고, 그렇게 해서 인연이 시작됐고,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또 이제 뜨거운 여름에 제 둘째 고양이가 들어온 건데, 이거는 순전히 저 아내는 뭐 양주 납치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긴급 구조에 가깝다라고 생각했거든요. 8월에 뭐 굉장히 35도, 4도 이렇게 엄청 더울 때 굉장히 어린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가 이제 풀숲에서 지쳐갖고 막 헤매고 다니는 거, 정신을 잃을 정도였거든요. 그래갖고 주변에 봤는데 없었어요. 아무 고양이도 없었고, 예, 그거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그냥 바로 집어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다행히 첫째 고양이는 친화성이 있었던 게 다른 고양이한테도 굉장히 친화적이어갖고 저희는 합사하면서 전혀 어떤 갈등이라든가 전혀 없었고 둘이 엄청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13년, 12년째 됐네요. 지금은 둘 다 너무 귀엽고, 근데 이 고양이들 때문에 제 아내가 고양이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지만, 기쁜 것도 있지만, 저희 두 사람의 삶에 굉장히 큰 제약이 있어요. 저희가 뭐, 어디 여행을 가기도 어렵고, 이 애들을 두고 멀리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10여 년을 고양이들과 저희 넷이서만 뭉쳐서, 똘똘 뭉쳐서 살아온 삶이죠. 그런 삶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좀, 하늘나라 가겠지만, 무지개 나라를 건너겠지만, 제가 아내한테는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저희에게 있어서 반려동물로서는 끝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고, 제 주변에 보면 강아지를 먼저 보낸, 반려견을 먼저 보낸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끝나고 바로바로 다시 다음 반려견을 키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정을 주기가 좀 쉽지 않지만 저는 그 대상과 인연을 맺으면 그걸 그 다음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 게 없고 얘들이 저한테는 마지막 고양이들이 되지 않을까. 근데 또 다리 사이로 고양이가 비비고 이렇게 하면 또 녹아내리지 않아요? 아니, 그러지 않으려고. 요즘도, 예, 그러지 않아요. 그런 고양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고양이가 없고, 그런 고양이가 없어요. 굉장히, 저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 드문.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에 읽은 소설이나 책이나 음악이나 뭐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컨텐츠나 텍스트 있을까요? 그때 아프기 전에 이제 아프다고 하는 걸 밝혀지기 전에 이제 읽었던 소설이 이제 코백 메카시의 국경을 넘어라는 소설이거든요. 그 굉장히 음, 스토리는 뭐 크게 특징적인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한 소년이 자기 늑대를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늑대를 잡아서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 늑대가 이제 거기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집에 돌아와서 왔는데 이제 자기 집이 다 어머니 아버지 다 없어지고 가족이 망가진 그런 상황에서 뭐랄까 그 소년이 살아가는 그 서부에서 굉장히 황량한 곳에서 생명력 있게 좀 살아가는데 거기서 되게 배신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헤쳐나가면서 살아가는 어떤 굉장히 하드보일드한 모습을 담은 소설이에요. 근데 그것도 읽으면 또 굉장히 깊은 여운이 남고 하여튼 예, 그런 거를 저는 좀 좋아하죠. 그리고 제가 줄기차게 보는 거는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맞아.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뭐 슬램덩크 같은 만화책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베르세르크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하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건 뭐 H2나 터치라든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라사와 나오키의 작품들도 되게 좋아. 마스터 키튼이라든가 20세기 소년, 제가 20세기 소년이니까 20세기 소년도 되게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잘 읽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 진짜 베가본드라는 것도 지금 연재 중인데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연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아내한테 제가 이런 만화들을 계속 많이 썰을 푸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좋아했던 만화를 읽고 그거 재밌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인생에서 굉장히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식 살 때 본인은 만화책을 산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 단점이죠. 단점이고 저는 코알라 INFP 특징 중에 하나죠.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저는 막 얘기하는 편이에요. 제 아내한테 같이 재미있어서 같이 보게 되면 엄청 저는 기쁘고 그렇게 해서 둘이서 밤새고 봤던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브레이킹 배드라든가 왕좌의 게임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부부 사이의 대화도 많아지고 생각할 거리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끝났고 마지막으로 정리 멘트. 저가 제 이름이 이제 김모로로 나와 있고 이 채널이 이제 다윈과 모로인데 제가 이제 모로라고 한 이름을 지은 건 그 캐릭터가 저랑 좀 제가 좀 동경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제가 엄청 큰 개를 좋아해요. 지금 키울 순 없지만 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또 개 중에서도 이제 주둥이가 긴 것, 그러니까 진짜 개와 같은.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읽었던 책을 보면 인간 스스로가 이제 가축화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격성이 굉장히 낮춰지고 다른 존재와의 적대감을 낮추면서 발전해 왔다. 그 인간은 스스로 가축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축화에 관한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은빛 여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원숭이 말고 이런 가축들이 될 때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대요. 두개골 단단함이 좀 물렁물렁해지고 주둥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짧아지고 뭔가 털 색깔도 바뀌고 그래서 이 가축화가 인위 선택으로 가서 그 종의 모양도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도 지금 짧아지는 개들이 많잖아요. 그게 귀염성이 귀염성, 그렇죠. 적대감이 없어지고 그렇죠. 예,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개가 싫은 거예요. 저는 이제 회색 늑대에 가까운 그런 개들이 좋은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원령공주에 나온
사슴신을 지키는 이누야마라고 해요. 야마이누? 이누야마? 산세 이누야마. 들깨라고 하죠. 늑대. 거기 보면 꼬리가 3개인가 달려요. 3개인가 4개 달려있어요. 들깨. 예. 근데 모로가, 그 주인공 와시타카랑 나오고, 이제 아시타카가 나오고, 산이 나오는데, 산에 엄마로 나오죠.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이제 힘을 발휘해서 사슴신을 지키려고 하고, 사슴신을 죽였던, 에보시의 팔도 물어뜯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폭력적이지가 않은 게, 맞아. 그 어린 아이, 인간들이 버리고 간 여자아이를 맞아. 데려다 키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멧돼지가 굉장히 어리석은 애들을 나와요. 자연을 대표하는 오코토누시 일당들이 나오는데, 그 분노에 잡혀서 재앙신으로 봐죠. 극단주의. 예,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봐요. 근데 모로가 설득을 하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 정신이 나간 것처럼 이제 멧돼지가 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멧돼지에게 갇힌 자기 딸을 물어서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저는 되게 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좋아해서 저는 이 모로로 했고, 어쨌든 저희 부부가 같이 건강 회복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오늘 첫 번째 시도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끝. 네, 끝입니다.